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주말 집회에서 대통령 지지층을 비하하는 표현을 해서 논란입니다. 의미를 모르고 썼다고 사과하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는데요. 파문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정말 모르고 쓴 것이냐 이런 비판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주말 내내 논란이 됐었던 나경원 원내대표의 장외 집회 발언. 자, 오늘 아침 정치권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대담할 때 KBS 기자가 물어봤는데 그 기자 요새 문바, 달착 이런 사람들한테 공격 당하는 거 아시죠? 달창이라는 누가 봐도 생경한 단어를 법관 출신인 나 원내대표가 의미도 유래도 모르고 썼다는 말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의미를 모르고 썼다는 이 말이야말로 제1야당 원내대표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경원 대표의 지향점은 이제 어떤 극우 성향, 태극기 부대의 어떤 주력군으로 자기가 편승하겠다. 단기적으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효과는 볼지 모르겠으나 제1야당의 어떤 공당으로서의 품격은 이제 대신 저버리는 값비싼 비용을 치르는 것이다. 박수 소리의 유혹에 오히려 부하 내동하거나 도리어 부추기는 악순환입니다. 네,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구 장외 집회에서 쓴 발언입니다. 달창이란 표현, 이게 여성 혐오가 담긴 비속어던데요. 한국당 측에서는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의 애드립성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게 아니라 원고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둘 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됐건 간에 이제 부적절한 표현은 맞는 거죠? 그렇죠. 예. 아주 부적절한 표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3시간 반 만에 즉각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본인은 정확한 의미와 유래를 몰랐다. 인터넷 소상에서 나왔었던 얘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거는 이제 구구단체에서 달빛 기사단이라는 그러한 것을 공격하면서 썼었던 단어인데 굉장한 비속어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나경원 원내대표도 큰 교훈을 얻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자신이 생소한 단어를 이렇게 막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느냐에 대한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마 크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여성이 여성 비속어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사과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저는 포함됐다고 좀 보고요. 그러니까 사고냐 아니면은 이게 의도냐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논쟁을 이제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의도라는 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면에도 불구하고 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썼다. 라는 거는 이제 어떤 의도가 있는 거고 사고라는 거는 본인 스스로 얘기한 것처럼 몰랐다라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이제 들었었는데요. 그 달창이라는 단어를 저도 이제 몰랐었는데 이번에 이제 뜻을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치인들의 언어라는 것은 상당히 굉장히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냥 되도록이면 이제 긍정의 언어를 쓰면서 나름대로 설득하는 부분들이 낫지요. 이렇게 공격형의 언어를 쓴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은 부분 속에서 이번만이 아니라 실은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5.18 망언도 그렇지 않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을 벌인 분들을 폭도라고 하지를 않나, 찡하게 해쳐먹었다 이런 식의 발언도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들에게 상당한 나름대로의 그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는 큰 교훈이 됐을 그렇습니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몰라서 이런 얘기를 무심코 썼다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이제 사고냐 아니면은 정말 의도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다시 또 논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본인은 명백하게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지적하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즉석에서 애드립으로 했던 원고에서 보고 읽었던 본인이 아마 이 뜻을 잘 모르는 단어를 처음 접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한 번쯤은 누구에게 물어보든지 다시 생각해 볼 이런
이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예. 그렇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마 상당히 이 지금 그 주말마다 대규모 장애 집회를 통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마음이 그만큼 좀 급해진 것이 아닐까. 또 한편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이 강한 그 선명성과 야당성을 그러니까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일종의 독설의 일종의 그 뭡니까 그러니까 이 독설 정치의 그 역설을 뭐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빠진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점점 더 이렇게 강경한 이 단어를 쓰면 쓸수록 상당히 뭐 뉴스에 어필되고 지지층도 결집되고 뭐 본인도 상당히 조명을 받으니까 좋은 초명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것이 이 어떻게 보면 그 독설에 갇히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분과 같은 그런 대형 사고로 이 지금 유발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나경원 대표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대중 정치로서의 그 입지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결과가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독설에 의존하는 그러한 관성을 이제는 좀 발을 빼는 그러한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수위가 최근에 높아지다 보니까 뒤에서 이 발언 수위가 높아지기를 바라는 돕는 누군가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강한 말을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이야기들이 또 시선과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마 본인은 좀 더 뭔가 좀 센 이야기, 좀 새로운 단어들 이런 것에 대한 아마 이상 갈증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툭 던지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독설이 갖고 오는 정치적인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 효과를 좀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그 독설이 주는 정치적 이익에 대해서 그 유혹에 대해서 너무 쉽게 지금 타협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적절하다 뭐 여기에는 이견이 없는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문자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기사화를 막기 위한 거다. 그래서 공식 사과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앞서 표창원 의원 연결했는데 공식 사과가 한 번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뭐 이렇게 할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뭐 네. 진정성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할 거다, 한 번 더. 또 해야 되고요. 육성으로, 그렇게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여성 대표적 정치인이 여성 비속어를 비하하는 발언을 썼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즉각 만약 사과를 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일단 사과를 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적으로라도 어떤 형태든 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요. 제발 우리 정치권에서 이게 격하게 되면 말이죠. 여야 거릴 거 없이 굉장히 많은 그 파문들이 많았어요. 이게 뭐 어떤 의원이라고 직접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겠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은 계산됐다. 나까지 얘기한 적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여야를 막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소개하는 거는 나경원 의원을 옹호하는 거는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2017년 3월 14일 날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너무나 막말을 많이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다 완전하지는 않다. 다 나름대로 약점이 있고 나 자신도 약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 속에서 너무 지나치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서로가 비속어를 쓰고 서로가 공격하고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는 우리가 좀 접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제는 좀 품격 있는 언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정의 언어에서 좀 긍정의 언어를 좀 쓰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정치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교훈도 얻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민들을 좀 깊이 생각해 볼 수 또 하나 뭐냐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의원들이든 누구든 쓸 때 남이 써주는 원고를 읽는 부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직접 글을 쓰는 부분들이 적거든요.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공감을 준 명연설을 많이 했는데 대부분 상당한 부분을 자기가 직접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의원들도 정치인들도 남이 주는 거를 막 읽지 말고 좀 한번 꼼꼼히 보고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쓰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이런 풍토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야 국민들의 공감대도 좀 그렇습니다. 얻을 수 네네. 있고요. 국회의원의 언어의 품격 얘기는 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최근 한국당의 강성 발언들이 좀 잦아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뿐이 아닙니다. 현역 정치인이든 입성을 노리는 인사든 좀 가리지 않고 있는데요. 어떤 발언들이 있었고 또 왜 이런 발언들을 했을지 차윤주 앵커가 짚어봤습니다. 최근 유독 한국당 정치인들의 막말이 자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일 김무성 한국당 의원은 4대강 고해체 반대 집회에서 청와대를 폭파시키자고 주장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죠. 4대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에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현재 동의 2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에도 한국당은 막말 논란에 휩싸였죠. 한국당 차명진 전 의원은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회쳐먹고 찜쪄먹고 뼈까지 발라먹는다, 징하게 헤쳐먹는다라고 글을 올리는가 하면 한국당 정진석 의원도 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라면서 SNS에 막말을 올렸다가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월 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도 막말 파문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술래 최고위원 후보,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 등이 이런 막말로 논란이 됐습니다.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모든 국민의 피땀 어린 혈세를 가지고 그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5.18 유공자를 다시 한번 색출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각에서는 이딴 막말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다가온 총선 시즌 지지 세력에게 어필하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정치권에서는 막말로 지지 세력을 결집하려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차현주 앵커가 정리해 놓은 발언들이 다 올해 들어서만 나온 이런 그렇죠. 발언들입니다. 네. 한국당에서 이렇게 마치 경쟁하듯이 강경 발언들이, 좀 막말성 발언들이 나오는 건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 야당으로 바뀌고 난 뒤에 웰빙 정당이라는 뭐 당 안팎의 그 상당한 지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뭐 아마 야당으로서의 그 야성을 회복하자. 뭐 예. 그리고 또 선명성 경쟁이 아마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앞서 또 이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내년에 총선이 지금 1년 앞으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강한 당성을 볼 수 있는 그런 어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도구로서의 막말, 독설 예. 이런 것을 아마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또 사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경쟁적으로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는 당 지도부가 지금 강한 언사를 쓰고 있다는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도부가 강한 발언을 강한 발언을 쓰기 쓰기 때문에 그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정치적 코드를 맞추려는 행위들이 연이어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한교안 지금 대표 같은 경우 원래 본인이 당 대표로 출마할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덤이 있어야 될 운동권이라든지 뭐 지금 뭐 주사파 출신들이 국정을 장악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의 검증되지 않은 색깔론에 기반한 여러 가지 막말들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저는 뭐 지금 한국당 구성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일종의 당집 대표하고 코드를 맞추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문제는 또 그리고 이 근본적인 바탕에는 지금 한국당이 전반적으로 극백한 우경화의 지금 노선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어하고 조율할 수 있는 이 정치적인 이 통제나 발언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다들 눈치 보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5.18 망한과 관련해서 상당히 논란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는 당내에서 징계, 그러니까 제명 처분을 했지만 그걸 지금 아직 흐지부지하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술래 최고 같은 경우는 그 막말 때문에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이 되는 이러한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자정적인 이런 것이 되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궁극적으로 지금 꿈꾸는 것이 대한정당, 수권정당을 통해서 정권교체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나쁘게 작용할 것이냐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할 대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도부가 선면성 경쟁을 지도부 자체에서 하는 데다가 지금 이게 제재가 없다 보니까 이런 막말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장외투쟁 중에 어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찾기도 했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세모 이렇게 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세모 정도 입장이었었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나오는 발언들을 보면은 친박 그룹하고 중도 사이에서 조금 어느 한쪽으로 좀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두 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제 본인은 이제 관료 출신에서 이제 정치인 출신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이제 왔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보수의 가장 그래도 메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TK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TK에서 아주 전폭적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TK 지역이라는 건 결국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이제 항상 존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자기 지지층을 확보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두 번째는 이런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가 절대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는 부분 속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TK당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예.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는 자기가 이 정책 입지가 굉장히 축소될 수밖에 없는 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친박을 어떻든 간에 끌고 안고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인선 과정을 보더라도 예상을 깨고 지금 문제가 됐었던 한성교 사무총장이라든지 민경욱 대변인이라든지 예. 이러한 분들을 이렇게 임명했을 때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변화와 개혁을 주려면 다른 사람을 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청와대 대변인 출신을 대변인으로 쓴다든지요. 이런 것들이 제가 얘기하는 1차적으로는 친박이 이탈을 어떻게 하나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여전히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든지 박정희 대통령이라든지 아니면 친박 인사라든지 이런 쪽의 부분들을 발언과 행보가 모아지고 행보가 있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확정을 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또다시 이제 전환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내년도 총선 전까지는 그런 식으로 강한 보수의 그런 아이콘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쪽에다가 좀 방점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5.18 다가오는데 여기에 대한 징계 없이 네. 황교안 대표가 이번 주 토요일인가요? 예, 이번 네. 토요일 날 5.18, 다시 예. 광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예. 지난번과 같은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는데 이렇다 보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황교안 대표의 꼼수가 보인다 이러면서 일종의 행동 네. 지침 같은 걸 또 얘기를 네. 했습니다. 예. 사실 지난번 그 미생 투어 과정에서 강주를 방문했다가 물세례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요일 날 5.18 기념식 때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지금 국가 기념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권 대한정당을 외치는 야당의 대표가 안 간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아마 본인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난번에 불상사를 이번에 좀 만회해보겠다는 생각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 진정성이 있는 행보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앞서 제가 언급했듯이 당내에서 나왔던 5.18 망언과 관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자체가 말 그대로 허지부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5.18 진상과 관련된 이 지금 특별법이 지금 마련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위원회 구성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목리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쾌한 이 사전 해결 없이 이렇게 그냥 기념일이니까 나 야당 대표니까 가야 되겠다는 식의 행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강주 분들을 비롯해서 상당히 뜻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염장을 지르는 행태로 빚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아마 유시민 이사장은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될 경우에는 그거는 또 일종의 정치적으로 안 좋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 예를 들면 87년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민정당 이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강주에 가서 돌 팔매를 받고 TK 가서 아주 이 상당히 그 부분을 갖고 아주 역이용하는 그러한 행태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아마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진보 진영 사람들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다고 한다면 그 황교안 대표의 그런 진정성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등을 돌려서 냉대를 하면서 무시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눈 것인데 마주치지 말고 말 붙이지 말고 압수하지 말고 아예 좋겠다. 등을 돌리자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것도 과연 옳은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가면 안 간다고도 비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5.18 징계가 좀 먼저 선행되고 당연하죠. 징계를 하고 가는 게 가장 진정성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총에서 부결되든 부결되지 않든 간에 뭔가 정말 나름대로 약속했었던 부분을 지키고 가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반쪽짜리 행사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유시민 지금 이사장 말은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다. 오히려 다시 얘기하면 지역 감정 조장을 한다고 가는 건지 그 자체가 지역 감정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이런 어떻게 이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게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뭐 산무라는 부분들에 물론 그런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보이지 않게 자꾸만 지역 조장, 지역 감정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었던 지역 감정을 우리가 없애고 지역주를 타파하자고 했었던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런 그 재단 이사장이 저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지역 감정 조장 의도가 있다. 저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실망스럽다라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일단 정치인이고 공당의 대표는 가는 거죠. 그렇지만 정말 진정성 있게 하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도 그 이전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조치를 취하고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렇게 얘기한 거는 맞지만 저렇게 지역감정 조장 의도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고 더 이상 지역감정이라는 말을 저는 저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이 본인은 정치인의 영역에 들어있지 않다 하더라도 발언이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상황이 계속 이렇게 여야 대치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자, 지금 5월 중반을 달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정당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요. 지난주 여론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YTN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정당 지지도 보면 민주당이 조금 내리고요. 한국당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격차가 지금 4.4%포인트, 그러니까 오차 범위 내로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뭐 지금 이 일부 분석에 의하면 2016년 총선 직전에 보여줬던 그 당시 새누리당의 지지율을 해보겠다는 뭐 평가가 나올 정도로 아마 지금 자유한국당의 일종의 그 지지율 상승 자체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대규모 장애 집회를 통해서 또 강한 이 말들과 그런 부분들이 아마 보수층 결집을 지금 가져오고 있는 그런 상황 때문에 아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한국당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럴수록 더 강하게 그 지금 장애 투쟁을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지속 가능할 것인가? 지금 당장 뭐 국회에서 지금 산적한 민생 현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외면을 할 때도 과연 이러한 이 지지율이 이어질 것이냐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여론 흐름을 봤을 때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이요. 지금 서울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 지지자들의 이 추이가 좀 심상치 않은데 서울 지역에서 지금 역전이 된 상황이에요. 네, 지금 서울이 35.1대 38.5%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 속에서 일정한 부분은 맞지만 일정한 부분 속에서 주는 메시지는 보수층 결집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고 모든 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다른 것도 아니고 서울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았었던 좀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지금 서울만이 아니에요. 충청 지역도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38.4대 39.8로 됐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저게 진짜 맞는 것인지 한번 더블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광주 호남 지역이에요. 광주 호남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21.8%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게 왜 저렇게 크게 변화됐을까? 오히려 지금 민평당 같은 경우는 5.4%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그 민평당은 호남 지역조차에서도 아예 존재감을 잃어버렸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보수층 일부가 결집된 것도 있지만 더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은 집권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 다시 해서 민생에 대한 문제라든지요. 지금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서울 지역이 뒤집힌 거는 북한이 이제 미사일을 발사했잖아요. 이 부분이 좀 결정적인 어떤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야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요. 그것도 있고 지금 신수도권 지금 3기 도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수도권에서의 악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겨우 버틴 게 경기도 지역에서 민주당이 44.6이고 자유한국당이 27.1%로 한 20%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제가 볼 땐 다음 주에 이 경기도 지역에 상당한 변화가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도시 3기에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면서 신도시 2기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지금 버스 대란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좀 수도권에서 조금 서울이 변화가 되면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경기 쪽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보수층이 결집되기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보다도 다른 거는 몰라도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더 많이 신경도 쓰고 그래서 빨리 전국을 정상화시키는 아주 굉장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의
그 야당 대표들과 만나는 형식을 가지고 지금 왈가불가할 예. 때가 아니다. 빨리 적극적으로 만나서 이 추경이든 아니면은 뭐 전국의 그런 그 혼란스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조치가 좀 필요하지 않는가. 대통령 네. 국정 운영 지조도 거의 비슷하게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굉장히 예. 어려운 부분들이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음 주 여론조사 결과가 그래서 굉장히 주목되는 네네네. 이런 상황이고요. 뭐 여전히 긍정이 우세하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횡보세라서 뭔가 집권 3년차 동력을 얻으려면은 정말 국회를 어떻게든 풀어야 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특별대담에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을 또 했는데요. 한국당은 이 사람 저 사람 끼는 거 싫다. 1대1로 만나자. 자, 역제안을 한 상황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무조건 여야 대표들이 다 함께 한꺼번에 모여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두려워서 저와의 단독 만남을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르르 모여서 대통령 듣기 좋은 이야기나 나누고 사진이나 찍는다면 국민들께 그런 회담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 당만 단독 회담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 뭐 다른 당과도 차례차례 그렇게 단독 회담을 하면 밀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황교안 대표 얘기는 뭔가 1대1 그 영수회담을 해야 뭔가 밀도 있는 대화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1대1로 한번 만나자 이런 입장이거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 5당 대표가 다 만났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야기가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지금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일여 다야 구도가 아니라 일야 다여 구도로 변했다. 거기서 지금 일야가 유일하게 한국당이라고 한다면 5당 그 청와대 만약에 대표 회담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혼자 그러니까 1대4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마땅치 않은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1야당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대통령과 국정 부분에 있어서 깊숙하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1대1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청와대 입장은 상당히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원래 의제 자체가 대통령께서 이야기할 때는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문제로 국한하자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다른 것까지 다 이야기하는데 그것까지 다 받아줬다는 것이죠. 확대할 수 있다. 확대할 수 있다고 여기까지 다 했는데 이제는 다시 또 형식을 갖고 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조금 하기 싫은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냐는 그러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5당 다 그 대표 회담을 하자고 해서 다른 야당들의 입장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곤란하다는 뜻인데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청와대가 기존의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산적에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풀어야 될 근본적인 책임은 대통령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가장 꽉 막혀 있는 부분이 제1야당의 반대라고 한다면 제1야당과 아마 본인이 직접 야당 당사를 찾아가서라도 만나주겠다고 한다면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와대는 뭐 아직까지 5당 대표 회담 조기에 이루어져 이렇게 발표를 한 거 보면 아직까지는 선을 긋고 있는데 맞습니다. 지금 뭐 박지원 의원은 1대1 회담 해라. 이게 국회 정상으로 빨리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333 역대 대통령에 비해서 가장 야당 대표들을 많이 만났어요. 3번 만났고요. 당대표를. 원내대표도 3번 만났고 국회 시정연설을 3번 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행보를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2017년 5월 10일 날 국회에서 취임하기 전에 각 정당을 돌아서 만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대통령이 이 부분 속에서 정말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요. 이게 88년도 당시에 일여 3당 체제가 있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 각 정 안 만났어요, 서로. 그래서 단독으로 다 만나줬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독 회동을 한 다음에 그것을 기초로 해서
모이는 순서를 조금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먼저 단독회담을 한 다음에 추경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식량 지원 문제를 포함해서 이거는 지금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바로 하는 부분들도 조금 나름대로 국민의 그런 여론 눈치가 있다고 한다면 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바로 예. 만나서 대통령이 단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결단을 해야지만이 조금 전에 얘기한 국정운영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숨에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야, 우리 대통령이 그래도 국정을 풀라고 하는구나. 그런 태도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예. 정치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한국당이 돌아올 명분 1대1 영수 회담으로 좀 풀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자, 예, 이런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발언 논란으로 골치를 앓는 한국당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여당과 청와대 실세 발언이 고스란히 전해진 건데요. 여야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부 관리가 말을 덜 듣는데요. 이런 거는 제가 다 그만해주세요. 진짜 저거 이게 2주년이 아니고 마치 4주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적으로 김현무 장관이 한 달 전에 지들끼리 이상한 짓을 많이 하고 지금 버스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이거 될 것 같은데, 걸릴 것 같은데. 취임 2주년 만에 레임덕에 빠져 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힌 것이 되었습니다. 관료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와 여당이 얼마나 무능하면 이제 2주년을 맞은 정부에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네.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네. 뒷담화했다가 지금 도마 위에 오른 이런 상황인데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책은 당청이 주도를 하는데 네. 이런 얘기를 좀 억울하긴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사실 아무리 비공개의 대담이라고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 예정을 하고 이야기했다지만 상당히 부적절했다는 것이죠. 앞서 지금 그 김수현 그 정책실장의 이야기 보면 지금 집권 2주년이 아니고 집권 4주년인 것 같다. 네. 본인 스스로 어떻게 보면 지금 레임덕 전국 인 것처럼 자책하는 걸 본다고 한다면 그만큼 이 아마 상당히 정부 정책이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을 아마 상당히 답답함을 아마 지금 여당 원내대표에게 털어놓는 상황인데 그러나 사실 청와대 정책실장이 뭡니까? 정책 집행에 대한 어떻게 보면 최종 조율과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신이 일을 잘 못해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남 탓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야당의 예. 지적은 아마 따갑게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도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식의 발언하는 것도 저는 정말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만에 하나 관료 사회가 상당히 복지부도이고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그럼 여당 대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일종의 자신이 군기반장인 것처럼 이렇게 자처하는 것 자체도 네.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스타일의 정치 스타일, 과거의 정치 문법이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지금 관료 사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식의 처방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걸 여당 원내대표가 내가 풀어보겠다 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 저는 부적절하다고.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일종의 군기반장처럼 이야기하는 게 예.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러면 왜 가면 지금 관료 사회가 말을 듣지 않을까 부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그거 아닙니까? 정책에 대한 이해와 공감. 네. 두 번째는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지금 실무자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명나는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된다. 예. 이 세 가지가 저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좀 앞서 2주년이 아니라 4주년 같다 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는데 이게 야당에서는 당장 스스로 레임덕을 인정하는 꼴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왔거든요. 김수현 정치실장을 예. 처음에 임명할 때 우려했었던 게 현실화된 거죠. 그분 정치실장은 정무적 판단을 좀 해야 되는 예. 부분인데 저렇게 다른 것도 아니고 관료들 보고 이상한 짓을 한다, 엉뚱한 짓을 한다고 하면은 관료들이 얼마나 저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들은 열심히 했는데라고 하는 네.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존중의식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 부적절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예. 오히려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때 정치실장을 꾸짖었어야죠. 정부가 잘하셔야죠.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이렇게 나와서 제가 볼 논란이 때는 좀 덜 됐을까요? 이인영 대표는 굉장히 수직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제가 한번 해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좀 엇박자가 난 부분들이 있고 더 이제
좀 안쓰러운 거는 원내대표로 된 지 얼마 안 돼서 저런 설화가 있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다 각성하고 남은 3년 동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은 정권을 가진 쪽에서 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무한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많이 청와대가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든 꺼져 있든 뭐 그렇습니다. 정치인들 발언 늘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이제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